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살폈습니다. 내일은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선 안 된다며 부동산세 완화에 공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근로감독관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산재 예방 문제를 적극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과 함께 새 지도부의 우선 과제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계 처리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당 지도부는 내일 일제히 광주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인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도 경쟁적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집결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는 내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고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권의 광주 참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박주민 등 소속 의원 30여 명은 오전에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은 후 오후에 광주로 넘어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권한대행은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후 두 번째 방문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호남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우리 역사를 잘 치유하고 민주 영령들의 그 뜻을 승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운천 의원이 보수정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5.18 추모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5.18 단체의 공법단체 승격 법안 협조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과 등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준 호남 구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도 광주행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여권 빅3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호남에서 머물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광주에서 3박 4일을 지냈으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주부터 호남 지역을 훑고 있습니다. 야권의 경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일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에게 표를 몰아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과 광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국민의힘. 대선을 9개월에 앞두고 호남을 향한 여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서의 협치를 다짐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표 통합과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국정운영 2인자로서 전반을 이끌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았습니다. 신임 인사차 방문했지만 앞으로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협치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기도 했던 정치 이력과 문재인 정부의 첫 대구 경북 출신 총리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김부겸표 통합의 리더십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국회로서는 첫 총리가 됐구만요. 예, 국민통합을 아주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김 총리께서 하루온 과정이 하고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김부겸 총리님 하면 저한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되어야 그리고 또 협치가 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국정 운영 전반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든 양극화 해소든 모두 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이게 잘 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야 가림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을 드림으로써 또 쓸데없는 오해도 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는 당정 간 소통과 협력에 방점이 찍혔는데 주요 협력 과제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금융 부분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같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과 김 총리와의 만남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도체 현장 방문 일정으로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다음 달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지도부가 세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늘 당 지도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당내 엇박자가 감지됩니다.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해온 송영길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면서 청년과 신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주장했습니다. 당내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또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 7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해법을 놓고 당내 혼선이 빚어지자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조만간 정리된 내용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혼선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된 폴리시 믹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의견 통일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과세 기준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주에는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산업재해 예방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입법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산재 예방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점검 TF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하루에 1.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역별 근로감독의 통일성을 해치고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 정부에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그게 ILO 기준에 맞냐 틀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잘 그것도 방안을 찾아서 이 부족한 감독 인력을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을 강화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시행령 보완이 우선이라면서 사고 현장에 119 신고 의무 확대 법안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첫 활동으로는 내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사측의 상황을 듣고 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속 의원들이 고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도 산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육성 전략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의 예방 문제도 적극 살피겠습니다. 당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고 이선호 씨의 사고가 인재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정부와 기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보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봤던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특히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그 자체보다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정부 정책이 뒤따르지 못해 엇박자를 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있어서 뒤늦게 정책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수요 억제책이 좀 나중에 나오고 공급책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순서가 좀 바뀌는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박자가 좀 덜 맞았던 그런. 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전체적으로 104%이기 때문에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집을 가졌지만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지금 불안의 연속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은 정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공동 주최자인 허종식 의원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로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며 신도시 중심의 공급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도시라는 말이 누구를 위한? 앞으로 이렇게 3년, 5년, 7년 뒤에는 이렇게 과잉해서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가니까 누구나 막 분양합니다.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그럼? 집값은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너무 올라가도 문제잖아요. 정부는 이사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과 함께 꾸준한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한병도 추경호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향후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고 원구성 문제와 청문회 일정을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는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산자종개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전문가 등 증인과 참고인 출석도 요청했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법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의 대상과 규모가 집중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양이원영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 일대, 양희 의원은 모친 명의로 경기도 광명 일대 땅을 샀는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두 의원 모두 당시 내부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관련한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5명이 포함돼 있고 아직 3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회가 지난 14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특별시당은 이 같은 복당 승인의 건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일부 비대위원들은 홍 의원의 복당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공천의 반발에 탈당했다가 지난 10일 복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의 청문 전국 대치가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남아 있는데 아직도 그 일정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가 협의에 나섰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지난 7일 국회에 제출이 됐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이제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그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니까 좀 시점을 따져보면 26일까지가 마감 시한입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여기에 그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에게 이제 출석 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닷새 전에는 송부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치르려면 여야가 이번 주 내에는 그 김 후보자 청문 일정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 이번 주 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근데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 청문회를 이렇게 무난히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한 인사로 규정을 하고요.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바로 정치 편향성입니다. 이제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라는 건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그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해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서요.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자꾸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건 훔친 물건, 이 작물에 비유하기도 했었죠. 그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현재 법사위원장과 그 여당 간사가 공석이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국회는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정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호수 후보자 그 청문회와 법사위원장 문제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이 없고 또 협상 당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건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법사위원장을 넘기거나 할 생각이 없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게 참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 저희 당은 뭐 이것을 넘기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제 방금 뭐 보신 바와 같이 국민의힘은 마치 그 빼앗긴 그 작물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입장이고 그 여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대치가 계속되는데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가진 막대한 권한 때문이겠죠. 그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입법의 키를 쥔 자리인데요. 그래서 과거 국회 사례를 보면은 그 야당 법사위원장의 갑질, 이 월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그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미 통과한 60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보내지 않아서 단 3건만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참여정부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그 최현희 법사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야당의 이런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서 남아있는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가져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이제 뭐 막강하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법사위원장 문제가 현재처럼 이제 해결이 계속되지 않으면 5월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나 또 이 현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까 봐 우려가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3선에 이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인데요. 아직 그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선출하진 않았습니다. 또 이제 여야가 5월 국회에서 이제 약속한 입법들이 있죠.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그 손실보상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25일에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원활한 인사청문회와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해서 여야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협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청문 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가시방석 같답니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대 청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민주당에게 느낀 실망감을 매섭게 비판하는 등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20대 초청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정의와 공정의 눈높이에서 부족했던 점, 그리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20대가 원하는 공정은 결과적 공정이 아니라 절차적 공정이란 지적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청년들의 정의와 공정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엄정하다며 청년들의 일침을 귀담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4.7 재보선 참패로 이탈이 확인된 2030 청년층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시대로 풀이됩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 20대 남성 군복무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가 두루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서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모두 듣고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 큰 만큼 그들의 고민을 덜어줄 정책적 노력들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이번엔 김동연 띄우기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자타공인 킹메이커로 통하는 인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권에 대한 전망을 또 한 번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차기 대선 주자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한 것인데요. 김 전 위원장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 듯하다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대통령 이야기와 함께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전 부총리는 흑수저에서 시작해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며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최근 자신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침묵을 지켰던 윤 전 총장에게 서운했던 걸까요? 김동연 전 부총리를 새롭게 주목해야 할 인물로 꼽았습니다. 일각에선 차기 대권 주자로 밀 새 인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제일 앞서가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일반 국민의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숫자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편 야권에서도 현재 대선 플랜 B, 즉 대안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기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한편으론 불확실한 윤 전 총장의 변수를 대비해 또 다른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다며 윤 전 총장을 띄웠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번엔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한 기대감을 밝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그는 과연 야권의 새로운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청문 정국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당이 최근 그 연계 전략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인사와 총리 인준안 연계가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 이제 연계해서 안을 갖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방금 저희 뭐 그 이슈 분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당도 양보 절대 불가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그 나머지 상임위원장 그 배분과 관련한 논의는 뭐 그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나머지 내용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가 정상화 가동될 필요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그만둔 난 뒤에 법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과거 전통적으로 아무리 여야 관계가 기울어져 있더라도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이 견제, 장치를 위해서 야당 몫으로 배분됐던 법사위원장의 몫을 이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의 야당의 배분이 이뤄지게 된다면 여기에 절차에 맞추어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에 의한 구성원들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적인 절차로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연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단순히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함께 덧붙여드립니다. 네, 또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민심,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아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표심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국민의힘이 더 변하고 혁신하면서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더 변화와 혁신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준엄한 국민의 민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고 이끌었던 1년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노력들이 깃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선출되게 될 전당대회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당이 과거로 거꾸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맞춰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쏠리는 여론조사의 민심이라든지 김웅 국민의힘의 초선 국회의원 또 김은혜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윤희숙 초선 의원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전당대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현재 당의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당대표가 나올 때 가장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국민적 여망 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중시하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이런 초선 의원들의 용기 있고 패기 있는 흐름들을 지켜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난 김종인 위원장 체제 내에서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틀을 다진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곧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지는데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후보자 공고가 나가고 토요일에 후보자 등록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조망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꾸준하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거듭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신구 간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래된 과거 세력과 묶이게 되는 것을 굉장히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니라 내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더 혁신하고 변화하는 신임 당대표로서의 새로운 정치적 여정들을 끌고 갈지 이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주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5.18 민주화 운동 40일주기 이제 추모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수 정당의 유족회 초청을 받은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그동안 이제 호남 끌어안기 행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거라고 보시는지 5.18 추모제에 초청받은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역사적 화해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보다 많은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2명의 현역 의원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운천 의원은 당에 있는 많은 영남권 의원들 그리고 충청,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호남의 제2지역구 갖기 운동들을 펼치면서 지난날 호남을 수차례 방문합니다. 그리고 집권당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던 예산 등 호남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 발벗고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호남 지역의 비례대표를 의무화를 시켜내는 일까지 정운천 의원이 이뤄낸 바 있죠. 성일종 의원은 정무위 간사를 맡으면서 5.18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 처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대비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광주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이 있었을 때 과연 이러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 퇴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힘 전체에서 정강정책까지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5월 광주를 기억하고 국민통합 위에 나아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지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의 반증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롭게 진용을 갖춘 당정청, 다시 신발끈을 조이면서 심기일전 의지를 다졌지만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당 지도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 재시동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이신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되신 지 네. 2주기는 아니고 이제 2주가 됐는데요. 네. 뭐 길지 않은 그런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 특히 이제 1위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네. 어깨가 이제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2주간의 활동 소회 좀 들어볼까요? 네,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 초선이고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또 험난하고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궐선거 이후에 패배 이후에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약속드렸던 그 유능한 정당, 특히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잘 챙기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을 잘 챙기는 당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변모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다 매우 어려운 과제라서 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네, 또 지난 금요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여러 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곤 있는데 김 최고위원께서는 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까? 네, 아마 예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검찰개혁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뭐 당위성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동안 접근해서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세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이제 40대 흔히 X세대라고 불리는 이 40대가 민주당의 굉장히 그 확고한 지지층입니다. 이 40대들의 독특한 특수성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40대에 대한 정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화되기 쉬운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높은 또 세대이고 연령층이기도 하거든요. 네. 과거 같으면 이제 보수화됐을 세대인데 특이하게 보수화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검찰개혁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 검찰개혁을 꼭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능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젊은층 이제 뭐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한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 민주당이 한 17몇 몇 %의 뭐 약간 뭐 그 많지 않은 네. 그 지지율을 받았더라고요.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비주류의 이제 송영길 대표 당의 이제 선장이신데 또 친문 위주의 뭐 밖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네. 최고위원들 간에 요즘 말로 하는 정말 그 케미가 잘 맞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이제 네.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당의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이제 온도 차이도 바깥에서는 이제 감지가 되는 상황인데 송 대표는 민생 또 이제 대표님 저기 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또 개혁에 대해서 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개혁과 민생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매우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면 민생을 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엔 다 그게 개혁 과제들입니다. 민생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처럼 보여지는 게 부동산 문제였는데 네. 부동산도 어떤 세제 개혁이나 부동산 제도 개혁 이런 개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민생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마찬가지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불공정이나 세대 갈등 혹은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심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기존 기득권을 개혁해내지 않고서는 원상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혁이 꼭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찰개혁 특위도 다시 시동을 서서히 거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게 검찰개혁 지난 지도부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6월까지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거 패배 이후고 새 지도부 들어서면서 그게 조금 늦어진 감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법안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여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한껏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께서도 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좀 의심이 든다,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여당의 지도부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린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정확히는 의심의 눈초리라기보다 아직 검증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랑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많이 다릅니다. 야당은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정치적 중립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윤석열도 검찰총장을 했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 있어서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고 있는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공개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공석인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제 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여야 모두 이제 절대 사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제 연계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뭐 좀 아까 이제 여당 그 간사 이야기도 들었지만 절대 뭐 놓아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이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협상 대상이었던 그 상임위원장을 같은 성상에서 놓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당 그 일부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뭐 넘겨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인데 그 야당과 협치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뭐 소수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역시 저는 그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원구성 협상은 작년에 다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국회가 여지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라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얘기다. 합의 결과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 어떻게든 계속 발목 잡게 하고 정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빤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법사위에서 툭하면 야당이 발목 잡기의 행태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정말로 뭐 법사위가 열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도 한치 뭐 양보가 없다면 이 이제 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주까지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새로 뭐 그 간사가 저희가 이제 아마 박주민 의원이 간사가 될 것 같은데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간에 원내 대표단 간에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내일 광주로 가시나요? 저는 안 갑니다. 네, 그러시군요. 코로나 때문에 당 대표님만 참석하도록 돼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갑니다. 내일이 또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 날인데 사실 여당 지도부가 되고서 맞는 첫 그 5.18이잖아요. 그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고 광주 재판이 있을 때 내려가서 이렇게 참배를 몇 번 했었었는데요. 네. 이제 지도부가 돼서 같이 얼마 전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감이 남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5.18 그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광주 정신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부 고민도 좀 철저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래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5.18 광주 정신 자체를 네.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저는 매우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 소식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뭐 그 표현을 보면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졌다. 뭐 누구를 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에 살아있는 역사다.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일련의 그 윤 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뭐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찰의 자유를 뺐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하면서 제동을 걸어왔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검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해왔던 지만원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다 무혐의 처리했던 것을 보면 지금은 그냥 자기야말로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리고 최고위원께서는 지난해 12월 말에 또 저희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 출연을 하셔서 2020년 너무 바빠서 한 해가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더 바쁘시죠? 네, 올해는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돼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앞으로 목표와 각오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그 세 가지 약속드렸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당내 민주화를 약속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제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모두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대선 승리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왜 승리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대선은 결국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도 유능하게 개혁을 해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약속드릴 수 있다 생각해서 그 과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여당 새 지도부의 우선 과제 그리고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연계 방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오르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이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모레는 더 더워질 전망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